안녕하세요. 이익주입니다. 지금부터 세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인물, 이렇게 꼽는다면 아마 단연 세종이 첫 손가락에 꼽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역사인물 세종에 대해서, 하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세종이 몇 살로 기억이 되세요? 세종의 나이, 또 세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은 1397년에 태어나서 145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54세입니다. 왕이 된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나이 많은 그런 세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22살에 젊은 세종도 있었던 것이죠. 세종은 과연 젊은 나이부터 그렇게 성군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려 3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세종도 점점 성군으로 만들어져 갔을 것입니다. 정치가 세종 또는 인간 세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종이 왕이 되었을 그 시대, 고려 말 조선 초의 시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은 정말 우리 역사에서 멋진 나라죠. 전쟁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계사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고려 말에 신흥사대부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고, 이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합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국가가 있었고, 이런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결과 신흥사대부가 이성계라고 하는 신흥무장을 옹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조선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고려 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개혁의 과정이 있습니다. 고려 말에 사람들은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한탄할 정도로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혁하고 구세력을 몰아내고 그러면서 조선이 건국되죠. 조선을 건국한 신흥사대부는 자기들의 행동을 역성혁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무엇을 위한 혁명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신흥사대부들은 민을 위한 혁명, 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혁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도전이 그 물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한 것이 있죠. 조선경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 자, 군주와 국가와 백성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세기 초에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세계에 정도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 이것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15세기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의 도움을 받아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태조 때는 창업의 시대죠. 하지만 새로 만든 나라가 이후 500년을 지속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창업한 나라를
어떻게 단단한 반석 위에 올리느냐 하는 수성의 문제가 곧 제기됩니다. 조선의 제4대 국왕으로서 세종에게는 수성의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옛날 당나라 태종이 창업은 쉽고 수성은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창업이 수성난 이렇게 표현하죠. 창업보다 어려운 수성의 과제를 세종이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조에서 세종에 이르는 기간 동안 조선의 정치에 우여곡절이 한 번 있었습니다. 태종이 정도전을 제거한, 그래서 스스로 왕위에 오른 왕자의 난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의 꿈을 태종 이방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생긴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도전은 조선을 건국한 뒤에 그 나라를 설계했습니다. 유능하고 청렴한 재상이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총재론, 그리고 국왕을 견제하면서 총재를 도와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간관론, 그리고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군주가 민심을 잃으면 혁명에 의해서 군주를 바꾼다고 하는 혁명론, 이 세 가지 주장이 한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정도전이 생각한 이상국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이상적인 국가였습니다. 세종의 아버지죠. 태종이 정도전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을 때 태종에게는 권력 장악이라는 승리감에 이어서 정도전이 생각한 꿈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왕실의 숙제로 남았을 뿐이고 태종대에는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태종은 이런 숙제를 세종에게 남겼던 셈입니다. 그와 더불어 태종 정치에 한 가지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태종이 왕실의 외척 세력을 모두 제거했다는 것인데요.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이 세종의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종대의 정치를 한번 돌아보면 세종대에는 정치 세력 간의 투쟁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국왕에게 도전하는 다른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바탕에서 세종은 정말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종은 먼저 자신의 외척인 민씨 세력을 모두 제거합니다. 4사람의 처남이 있었는데요. 이 처남을 정말 이유 없이 죽였습니다. 뒤이어서 세종의 외척까지도 제거합니다.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문도 모르는 채 차명에 처해집니다. 이것이 옳은 행동이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종대의 정치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결과를 낸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적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고,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이 이미 1404년에 세자로 책봉되어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녕대군이 군주의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평가였습니다. 결국 태종은 세자를 폐하고 셋째 아들이었던 세종을 세자에 책봉합니다. 양녕과 세종, 충녕에 대한 태종의 평가가 참 재미있습니다. 양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는 사람됨이 광폭하고 미혹하고 음란하고 오락을 즐기고 말달리기를 좋아하고 유생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학문을 일삼지 않는다. 정말 몹쓸 아들이죠. 반대로 충녕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충녕은 천성이 총민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몹시 춥고 더운 날씨라도 밤을 새워 글을 읽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 걱정하여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적당히 마시고 그친다. 자, 이런 것도 아버지 눈에는 칭찬이 됐죠. 충령이 대위를 맡을 만하니 내 이제 충령으로 세자를 삼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세자가 바뀝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던 충녕대군 세종이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해에 태종으로부터 양위를 받아서 즉위했고 당분간 태종이 상왕으로 거의 왕권을 행사한 뒤 1422년 세종 4월에 태종이 사망하면서 비로소 세종의 친정이 시작됩니다. 왕위를 적장자에게 계승하느냐 아니면 아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사람에게 계승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적장자 상속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또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사람에게 계승해야 된다는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선의 경우에 적장자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경우는 의외로 적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적장자 상속은 세종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종의 아들 문종에게 계승된 것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 이후에도 적장자 상속은 그렇게 흔한 예가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아마 적장자에게 상속을 함으로써 왕실의 안정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의 무능함과 또 그에 대비되는 충녕대군 세종의 능력이 대비되면서 아마 이런 힘든 결정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종은 22살의 나이에 즉위해서 그 뒤 3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그 많은 일은 뒤에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세종의 정치를 이야기할 때 집현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의 모든 정치가 실은 집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종이 집현전을 설치했다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집현전이라는 관청은 중국의 당나라에도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 초 세종이 즉위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두 집현전의 학사들이 겸직이었습니다. 그것을 세종이 처음으로 전임관, 다른 관직을 갖지 않고 집현전에서만 일하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집현전을 설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종이 즉위한 다음 해에 세종이 집현전 설치를 합니다. 집현전 관사를 궁중에 두고 문관 가운데 재주와 행실이 있고 나이 젊은 사람을 택하여 오로지 경전과 역사를 강론하면서 임금의 자문에 응하게 하였다. 이것이 집현전 설치에 대한 실록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나이 젊은 사람이라는 대목인데요.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집현전 학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관리사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세종의 나이가 24살이었고 24살짜리 왕이 이야기하는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신장 44세, 최만리 30세. 그렇습니다. 30, 40대의 젊은 문신들로 집현전을 구성하고 이 젊은 문신들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집현전 학사들에게는 대단한 특전이 주어집니다. 경연과 서연에 참여하고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고 거의 평생을 집현전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특혜를 줍니다. 모든 관리가 지방관을 한번 거치게 돼 있었지만 집현전에 한번 들어가면 지방관으로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헌부에서 모든 관리들을 규찰하지만 집현전의 학사들은 사헌부의 규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부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 국가에서 간행한 모든 책, 도서를 집현전 학사들에게 우선 제공을 했습니다.
공부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세종이 생각했던 것이죠. 집현전의 역할이 처음에는 공부하다가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것, 국왕이 물어보면 대답하는 것, 이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확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의 제도를 연구하는, 고제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것은 세종대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종은 왕이 된 다음에 정말로 변하지 않는 제도, 조선 국가의 조선 왕조의 기틀이 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중국에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됐고, 그 중국에 있는 제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제 연구가 필요하죠. 또 한 가지는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 받아들일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역사, 그리고 조선의 지리, 이 지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조선의 국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역사와 지리에 대한 공부, 이것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집현전에 맡깁니다. 이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때 그 성과를 책으로 편찬해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세종대에 만들어진 수많은 책들이 이때 집현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세종의 남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현전 학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거기에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학자가 되어서 다른 학자들과 토론하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고려사를 편찬할 때 사실을 그대로 쓰느냐, 고쳐 쓰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직서, 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종 자신이 역사학자다운 면모를 보입니다. 과거의 사실은 있는 그대로 써야 한다. 직서론의 입장에 있어서 개서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토론을 해서 결국 직서를 관철시킵니다. 자치통감 강목이라고 하는 책을 주석하는 작업을 할 때에도 세종이 직접 원고를 교열합니다. 실록에 보면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제학, 윤회 등이 날마다 편찬한 자치통감 훈의를 매일 저녁 권례에 드리니 임금이 친히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를 혹은 밤중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날 임금이 윤회 등에게 말하기를 근일에 이 글을 봄으로 인하여 독서하는 것이 유익한 것을 알았다. 총명이 날마다 더해지고 잠이 아주 줄었다. 전혀 왕답지 않은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윤회 등이 말하기를 밤에 가는 글씨를 보면 눈병이 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내 조금 쉬겠다. 다시 얘기해서 자치통감을 주석하는 작업에 세종이 직접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여러 국왕 가운데 세종처럼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일을 한 국왕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죠. 실은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친히 만든 문자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친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논쟁도 세종이 직접 나서서 합니다. 자, 왕이 직접 한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 세종 20년대에 들어가면 많은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441년 세종 23년에 칠구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해에는 고려사 전문이라고 하는 고려 역사책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해에 칠정산 내편, 칠정산 외편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 창제됩니다. 또 그 다음에 공법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가 만들어지고
또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 반포됩니다. 거의 1년에 한 건씩 역사적으로 중요한 업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일들이 계속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종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들이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준비되다가 이때 이르러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만전을 기하면서 준비하는, 그래서 그 성과를 내는 이런 특별한 모습이 세종에게서 보입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특이한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고려사 편찬입니다. 고려사 편찬은 세종이 즉위에서 바로 시작해서 결국 사망할 때까지 완성을 보지를 못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문과학의 발달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목표를 두고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해간 사업이었습니다. 세종이 이룬 여러 업적 가운데 세종의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